심지어 유럽에서는 원전을 신재생 에너지로 분류해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CO2를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유예요. 2050년까지 핵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한 경우에는 이라고 하는 단서가 붙어 있어요. 근데 과연 2050년까지 핵 폐기물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이 생길까요?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를 위해서 새로 원전을 짓겠다. 그 약간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 사람이 정말로 과학의 눈으로 세상을 본다면, 숫자와 크기로 따져본다면 그런 생각은 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이야기가 나온 김에 기후위기에 대한 이야기도 빠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망건당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과학지식세포의 무한증식을 꿈꾸는 안주연의 지식세포들, 안주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안주연의 지식세포들 첫 셀럽은 박물관계 또 과학관계의 살아있는 화석이신 이정모 관장님이십니다. 서대문 자연사박물관, 서울시립과학관, 국립과천과학관 등에서 사람과 과학을 연결하기 위해 애써 오셨는데요. 우리 모두의 관장님이신 이정모 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과학관계의 귀염둥이 이정모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유, 저도 반갑습니다. 오늘 이정모 관장님을 모시고 함께 볼 오늘의 책은 바로 따끈따끈한 신간입니다. 과학의 눈으로 세상을 봅니다. 입니다. 책을 보다 보니까 재미있는 내용들이 너무 많았는데요. 그 중에서도 머리글에 있는 인상적인 표현이 있어서 관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우선 과학 문해력이라는 표현이 여기저기서 많이 들려오는데 정확한 정의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들 하실 것 같아요. 관장님께서 말씀해주신 크기와 숫자로 따져보기라는 표현이 저는 너무 재밌었거든요. 그럼 과학 문해력이 왜 필요한지 의문을 갖는 사람들에게 먼저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20세기는 문해력의 시대였어요. 읽고 쓰고 듣고 말하면 그 능력이 있으면 문화인으로 교양인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21세기에 살고 있잖아요. 과학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문해력이 아주 중요한데 문해력을 바탕으로 한 과학 문해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과학 문해력이 필요하다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과학 지식이 필요한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던데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그 어떻게 과학 지식을 다 쫓아가겠어요? 그게 아니라 과학 문해력이란 과학적인 지식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생각하는 방법, 말씀하신 대로 크기와 숫자로 따져보고 또 그런 사고방식, 그 다음에 세상을 대하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과학 문해력을 길러주시기 위해서 관장님께서 평소에 강연도 많이 하시고 책도 꾸준히 쓰고 계시는데요. 항상 새로운 이야기를 재미있게 해주시는 게 관장님의 매력이 아니실까 생각합니다. 그런 저력도 과학 문해력이 기반이 되셨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이제 과학적 지식이 아니라 세상을 대하는 태도 때문에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안전하게 살 수 있을까? 안심하면서 내 돈과 세금을 절약하면서 살 수 있을까? 세상을 좀 더 명랑하게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세상과 대화를 하고 싶은 거죠. 어떤 통로로? 그러니까 과학의 스크린을 통해서. 그런 식으로 제가 과학책을 되게 썼던 것 같고, 과학의 눈으로 세상을 봅니다도 막 딱 제가 정한 제목은 아니잖아요. 편집자가, 내가 생각하는 게 바로 이거구나 하고 정해주신 것 같아요. 저는 정말로 마음에 듭니다. 과학의 눈으로 세상을 봅니다. 이 책을 저도 읽어보니까 정말 과학의 눈으로 세상을 본다는 것이 직관적으로 와닿는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여러 가지 인류가 처한 문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인공지능이 많이 발달된다면 그런 인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관장님이 쓰신 책을 보다 보니까 인공지능의 효율이 사람보다 의외로 좋지 않다는 내용을 말씀해 주셨더라고요. 그렇죠. 사실은 눈이나 여러 가지 신체를 보면 사람이 되게 훌륭한 장치예요. 왜 이런 말 많이 하잖아. 여성은 하루에 2000kcal가 필요하다. 남성은 2500kcal가 필요하다 그래요. 근데 남녀 이렇게 구분하면 안 되는데요.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저는 조금 먹어도 필요하고 안주현 선생님은 에너지가 넘치니까 더 많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머리를 쓸 때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쓸까요? 체스 마스터들이 체스 두는 동안에 에너지를 소모를 한번 계산해 봤어요. 어떻게 하냐면 심장 박동 을 추적합니다. 그래서 역으로 계산하는데 1시간 동안에 대략 280kcal 정도를 소모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프로테니스 선수가 한 30분 동안 단식 경기할 때 쓰는 양이에요. 그러니까 30분 동안 프로테니스 30분이 체스 선수들 1시간인 거죠. 그런데 바둑 기사는 거의 체스 마스터보다 2배, 그러니까 프로테니스 선수만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세돌과 알파고가 1차전을 할 때 1680kcal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 뭐냐면 조코비치가 단식 경기 3시간을 한 셈입니다. 이세돌이 1680kcal 썼는데
그 시간에 알파고는 무려 5만 킬로와트를 썼어요. 이세돌의 1680킬로칼로리가 약 1.2킬로와트시예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런 거 궁금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렇다고 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파고는 이세돌보다 실제로는 5만 배나 더 많은 에너지를 쓴 셈입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분명히 훌륭해요. 잘 쓰고 있잖아요. 근데 인간보다 5만 배나 더 뛰어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에너지를 많이 써야 하잖아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합니다. 에너지를 많이 쓰기 위해서. 그러니까 따져보면 겨울이어가지고 그냥 다 헬스장 막 등록하잖아요. 또 어떤 게 더 합리적일까? 내가 헬스를 하는 것보다 바둑이 다이어트에 더 도움이 됩니다. 에너지를 더 많이 쓰는 거예요. 독서도 마찬가지예요. 또 악기를 배우면 에너지 소모가 더 급격히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연말 연시에 체중이 조금씩 늘어났잖아요. 일단 뭘 해야 될까요? 뇌를 써야 됩니다. 책을 읽는 게 돈 안 들이고 자기 에너지를 많이 소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게 좋은 독서를 위해서 저희가 오늘도 녹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최근에 나온 뉴스들하고도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 예전에 사고가 나서 이용을 중지했던 원전에 대해서 다시 재가동을 결정했다라는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지 이유를 살펴보니까 인공지능을 운영하기 위한 데이터 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폐기했던 것까지 다시 사용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드는구나, 이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는데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역시 원자력 발전소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새로 건립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원전을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여쭙고 싶습니다. 3마일 원전, 그건 제가 대학 다닐 때 있었던 일인데 그게 언제 때인데 그걸 다시 활용한다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일단 잘 돌아가고 있는 우리나라 원전은 써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설계 수명대로 잘 유지 보수하면서 쓰면 될 것 같아요. 심지어 유럽에서는 원전을 신재생 에너지로 분류해 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CO2를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유예요. 근데 물론 여기에는 그 전제 조건이 있어요. 2050년까지 그 핵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한 경우에는 이라고 하는 단서가 붙어 있어요. 근데 과연 2050년까지 핵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이 생길까요? 저는 그거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근데 결국에 새로운 원전을 짓는 거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지만, 일단 지금 잘 돌아가고 있는 거라면 우리 신재생 에너지에 필요한 버퍼를 위해서라도 사용하는 것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를 위해서 새로 원전을 짓겠다, 그건 약간 바보 같은 짓이에요. 왜냐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공사 시작해서 전기 나올 때까지 10년도 더 걸립니다. 우리 때 그럴 시간이 없잖아요. 당장 빨리 더 싸게 할 수 있는 풍력과 태양광을 놔두고 그런 방법을 쓸 이유는 전혀 없는 거죠. 그 사람이 정말로 과학의 눈으로 세상을 본다면, 숫자와 크기로 따져본다면 그런 생각은 할 필요가 없죠. 역시 숫자와 크기로 따져보는 과학 문해력이 여기서도 중요하네요. 그러면 이야기가 나온 김에 기후위기에 대한 이야기도 빠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책에 보면 다양한 이야기들을 말씀해주고 계신데, 말미에 항상 기후위기와 연관 짓는 글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몸의 뼈의 개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도 결말이 기후위기로 연결이 되는 굉장히 재미있는 글도 있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두꺼비의 성비에도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도 지적을 해주셨고요. 그 밖에도 수많은 기후위기에 관련된 얘기들이 나왔는데, 읽다 보니 걱정이 됐던 게, 이런 식으로 생태계까지 영향을 줄 정도면 결국 인간의 발생에도 영향을 주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류에도 남녀 비율이 파충류처럼 변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하시는 거잖아요. 봅시다. 어류, 양서류, 파충류까지는 기후에 따라서 성비가 달라지는 예가 있습니다. 연구 결과도 정말 많죠. 하지만 조류와 포류에 대해서는 그런 예가 아직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조류와 포유류는 성이 딱 고정되어 있는 거야, 남녀 안 바뀌어, 이렇게 주장하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는 우리 내부에서는 그런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비가 바뀌는 거는 지금 파충류, 양서류처럼 자연적인 이유 때문에 바뀌는 게 아니라, 우리는 대개 인간의 일 때문에 성비가 크게 바뀔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우리는 지금 태평성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에 전 1963년에 태어났어요. 이게 뭐냐면 한국전쟁이 끝난 후에 10년 후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제가 재작년 2월 달에 공무원에서 은퇴했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뭐예요?
대한민국 공무원 가운데 전쟁을 경험해본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뜻입니다. 한반도에 인류가 들어온 다음에 3대가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가 다 전쟁을 경험해보지 않은 경우가 몇 번이나 있었겠어요. 있긴 있었겠지만 거의 없는 일이죠. 누군가는 전쟁을 경험해봤을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 그럴까요? 지금 전 세계가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 다음에 이스라엘, 거기만 국제적인 전쟁이 있을 뿐이잖아요. 세상은 태평성대를 살고 있는데 앞으로도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왜냐하면 기후가 더워진다고 해서 우리가 더워서 죽는 거 아니거든요. 에어컨 틀면 되죠. 그게 문제가 아닌데 문제는 뭐냐? 식량과 물 문제입니다. 식량과 물 문제가 생기면 이제 드디어 전 세계에서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먹고 마시는 건 피할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인 거죠. 그렇게 되면 전쟁 때문에 성비는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될 일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에너지 전환을 하고 식량 문제를 걱정해야 되는 부분은 단순하게 이거 어떤 일이 있겠지 정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파충류나 어류, 양서류처럼 직접적인 어떤 기온 변화로 인한 성비 불균형 문제는 해당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인 영향력 때문에 결국 우리에게 문제가 생길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그렇죠. 해주셨습니다. 이야기가 계속 연결되고 있는데요. 식량 문제에 대한 얘기가 또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이 얼마나 되고 있을까요? 우리나라 식량 자급도가 한 42% 정도 돼요. 곡물 자급도는 한 25%밖에 안 됩니다. 지금까지 문제가 없었어요. 왜? 우리는 반도체 팔아서 유조선 팔아서 사오면 됐으니까. 하지만 앞으로도 계속 그럴 수 있냐?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 2010년에 아랍의 봄을 기억하실 겁니다. 갑자기 아랍이 그 많은 나라가 한꺼번에 쫙 민주화가 돼요. 아니 웃긴 게 그 나라는 사다트, 가다피 같은 독재자 밑에 수십 년을 잘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1년 사이 싹 바뀌었을까요? 그 전에 두 해 동안 2008년과 2009년이죠.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러시아에 폭염이 듭니다. 여름에 폭염이 드니까 밀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밀은 선선해 잘 되거든요. 그래서 밀농사를 망쳐요. 완전히 망친 게 아니라 겨우 15% 감산했습니다. 15% 줄어드니까 이게 어디로 가는 거냐? 중동에 가야 되는 거예요. 중동에 갈 밀이 없어지니까 그 사람들은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나를 뒤집게 됩니다. 근데 이런 예는 엄청나게 많았어요. 기후의 흠이라고 하는 박성재 교수님의 책에서 계속 그런 게 나오잖아요. 또 거기에 안 나온 예라도 우리가 얼마 전에 봤습니까? 1789년에 프랑스 혁명, 1919년에 러시아 혁명도 다 마찬가지로 그 전에 기후 변화에 따른 기상 기후 변화에 따른 감산이 있었어요. 식량 감산이 있었던 거예요. 그 문제가 생겼던 거죠. 근데 이제는 국지적인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가 심각해집니다. 우리 이젠 더 이상 반도체 팔아서 유조선 팔아서 사오지 못하는 문제가 생길 거니까요. 조금 더 심각한 얘기인데 우리 바로 위에는 정말로 권위적인 이상한 나라도 있잖아요. 스스로 자기들 통제하지 못하는 나라들. 우리는 되게 여러 가지로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럼 과학 문해력의 관점에서 저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관장님? 해결할 수 있죠. 우리 문제들은 일단 각자 우리도 이제 식량 문제에서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옛날에 짐 로저스나 아니면 오바마 대통령이 우리나라 와서 강연할 때 했던 얘기가 있거든요. 당신들은 이제 경영대학원 갈 게 아니라 농업 기술을 배워야 된다. 농업이 가장 첨단 기술이다는 얘기를 한국 젊은이들에게 되게 강조한 적이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농업 지식이란 것들은 완전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농업 지식은 되게 60대 이상의 노인들이 시골에서 하고 계신 거예요. 그들이 사라지고 나면 우리에게 땅을 준다고 해서 과연 우리가 농사를 지을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에도 늦지 않았다 생각해요. 어차피 땅은 있으니까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농업을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것도 그 예도 있는 게 옛날에 쿠바가 엠바고 되니까 쿠바 사람들이 되게 먹고 살기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땅만 나오면 농사를 지었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어쨌든 그 위기를 건져냈거든요. 근데 우리도 당연히 해야 되죠. 근데 우리는 또 아파트에 다 살고 있잖아. 아파트 발코니 너무나 좋은 거예요. 여기에서 스마트 농업을 한다든지 새로운 시장이 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을 이제 만나다 보면 이제 진학이나 진로에 관한 관심들이 꽤 많은데요. 이공계를 기피하진 않는데 이공계 중에서도 공대의 진학은 굉장히 환영하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농업 분야나 생명과학 분야에 관해서는 좀 기피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문제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요. 그럼 관장님 만약에 지금 연구자로 돌아가신다면
돌아간다면 어떤 연구를 한번 해보고 싶으신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저는 농학하고 싶죠. 그러니까 연구자로서는 페로몬 생합성 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 독일에서 그거 하다가 봤었거든요. 페로몬 생합성이 뭐냐면 우리 저거 있잖아요. 그 농약 대신 그 곤충과 식물 사이의 대화를 커뮤니케이션을 교란시키는 거예요. 아, 저기 익었네 쫙 갔는데 아유 식물이 난 안 익었어 했을 때 내는 속일 때 내는 페로몬이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한 방울 떨어뜨리면 그 일대를 다 곤충을 헷갈리게 하죠. 근데 곤충이 바보가니까 우리 속았거나 다시 온단 말이에요. 그때 또 한 번 보내고 몇 번만 하고 나면 그 친구들이 여기에 공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생물량을 식량 생산량을 조금 더 증진시킬 수 있겠죠. 그러면서 동시에 농약 사용을 줄일 수 있단 말이에요. 물론 한 가지만 되는 거 아니에요. 모든 것들을 다 다양하게 해 나가야지 되죠. 근데 지금이야말로 이제 농업, 생명과학과 공학이 농업과 결합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대 안에 왜 농업학과가 있으면 안 돼요? 농업기술학과, 농업기계학과, 농업전기학과, 농업토지학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왜? 세상에 그걸 필요로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관장님께서 이제 농업 연구를 하시는 것 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만약 앞으로 인류에게 새로운 도약 혹은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연구 과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관장님? 뭐 저만의 특별한 생각은 아니고요. 누구에게나 물어봐도 똑같은 비슷한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사실 뻔합니다. 뻔한 건데 첫 번째가 인공지능의 발전과 융합인 거죠. 그러니까 생성형 AI의 의료, AI의 자율주행 기술들이 뭐 서로 발전하면서 산업, 뭐 교육, 의료 모든 분야가 발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합성 생물학 아주 중요합니다. 생물학 했잖아요. 네. 이게 왜냐면 배양육이라든지 뭐 친환경 바이오 연료, 플러스 대체 물질, 환경과 식량 문제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양자 컴퓨팅도 뭐 제가 잘 모르지만 우리 획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것 같고, 우주 탐사와 자원 개발, 자원 활용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주 탐사 우리 달나라 가잖아요. 가서 뭐 할 거야? 화성 테라망에서 포함해서 뭐 할 거지만 우리가 화성 가서 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많은 발전은 있을 거라 생각해요. 또 우리나라가 이제는 선진국답게 했으면 좋겠고요. 또 중요한 건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저장 기술이 중요합니다. 지금도 엄청나게 재생에너지 기술이 발전했잖아요. 그래서 태양광과 풍력이 가장 싼 에너지가 됐어요.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에너지 저장 기술이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끊임없이 풍력 발전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제주도 가면 막 풍력 발전이 서 있잖아요. 바람이 안 불어서가 아니라 전기가 너무 많이 생산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에너지 저장할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유전자 편집 기술, 뭐 크리스퍼, 뭐 카스9 같은 것들은 뭐 농업 혁신을 위해서도 이제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재밌는 게 뇌기계 인터페이스. BCI, 네. 그러니까 BMI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브레인 머신 인터페이스 이런 것도 우리가 전혀 새로운 인류 종으로 발전하는데 먼 다음의 일이긴 하겠지만 우리가 계속 쉬지 말고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와, 이렇게나 많은 과제가 있다니 인류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네요. 네, 그러니까 난 대학 가서 이제 대학원 가서 뭐해온 과제 그걸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세고 셌으면 해야 될 일. 이 중에 아무거나 해도 네. 인류의 미래는 걱정이 없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봤는데요. 여기까지 이야기하면서 혹시 이 책에서 독자들께 한번 읽어주고 싶은 관장님의 구절이 있으시다면? 근데 안주현 선생님은 이게 꼭 띠지를 없애시는군요. 이 책의 띠지가 그 생명인데. 예. 띠지가 귀찮긴 하지만 띠지 중요도 여깁니다. 자, 이제 한 줄 읽어 볼 텐데요. 그러니까 서스펜스와 서프라이즈라고 하는 제목의 글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 자주 보던 가스 등이라고 하는 영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서스펜스가 뭔지를 알려주는 영화라고 할 수 있죠. 이 영화 때문에 왜 정식적 학대를 택하는 가스라이트 이펙트란 말이 생겼어요. 우리 흔히 가스라이팅이라고 하죠. 네. 파이팅 하듯이. 전 가스라이팅도 좋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영화야 감독에게 달렸지만 현실은 우리에게 달렸다. 가스 등을 부수든지 남편을 쫓아내든지 우리가 결정할 때다. 우리가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과학 문해력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지금 과학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이야기 이정호 관장님과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주 4일째 조만간에 하게 될 겁니다. 네, 방법이 없어요. 앞 세대는 약간 손해를 보겠죠. 그 월급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조금 손해를 볼 겁니다. 하지만 다음 세대를 위해서는 우리가 같이 나눠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 4일째를 하게 된다면 좀 더 세상에 더 친절할 수 있을 것 같아요.